자, 말씀드렸듯이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제 반갑다고 안녕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발당하셨더라고요. 아니 뭐 한다 그래야 돼요? 뭐 아직까지 연락은 안 연락은 왔는데. 없는데 한 달한 뉴스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요? 내가 이제 이 정부에서 네 번째 고소당하는 건데 주로 제 상대는 국방장관 아니면 뭐 네.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전 센 놈하고만 싸워. 센 사람들하고. 센 놈하고만 싸우는데 이번에 그 변호인단이 자기들이 이제 고발한다는 거거든요. 변호인단이. 그래서 그러는데 왠지 조금 이전에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보다는 좀 느낌이 예. 이 자식들 장난치네.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거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맨날 고발당할 때 혼자 고발당하니 외로웠다고. 그때는 예. 사실 혼자 짊어질 짐이니까. 아, 근데 이번엔 박지원 의원하고 같이 돼가지고. 맞아요. 어제 나오셔가지고 어. 입틀막이다 막 그러면서 뭐라고 가셨어요. 그래서 덜 외롭네. 그럼요. 아, 우리 동무가 있다. 아니,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고발 동기가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혼자보다는 예. 이게 좋다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한테도 내가 같이 고발당한 게 좋으실 거야. 아, 그렇네요. 아. 고발 동기 특집을 언제 한번 해야겠네. 진짜. 함께 예. 오셔가지고 말씀 들어보고 그래서 싶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군사 경찰 한 명이 옛날 헌병이 계엄이 그 해제되던 그 순간에 이제 합참 지통실에서 나오던 그 윤석열한테서 네. 술 냄새가 풍겼다. 이 얘기를 까버린 건데 이건 제보가 있어서 깐 건데. 네. 근데 내가 그때 윤석열이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지금 입증할 방법은 없지. 진술만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보만. 그래서 뭐 처벌하려면 하라는 건데. 근데 뭐 군사 경찰이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걸 그럼 뭐 어떡하냐고. 이렇게 들었다. 이런 거예요. 제보를 받은 그대로 얘기를 한 근데 거죠.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헌재에서 예. 그 7차인가 8차 변론에서 왜 그 홍장원 예, 국정원 예. 1차장이 나왔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예. 자기가 전화를 하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딱 보니 술 먹은 것 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홍장원이 어떤 저녁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전화 받은 거, 술 먹었다. 내가 잘한다. 뭐 이런. 그러면서 나도 반주를 자주 하는 편이라 잘하는데 이제 헛소리가 줄줄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홍장원은 예. 넌 임마 그때 술 먹었잖아 임마. 네가 뭐 그때 임마 기억이 임마 어떻게 정확하고 임마. 굉장히 홍장원이 이 개념 어떤 그 기억 사실 이런 거 정리하는 게 분명한 양반이더만. 기록을 해놓고. 근데 임마 술 먹었고 나서 뭐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서 혹시 당신은 술 안 드셨을까?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꺼낸 거거든. 네. 그랬는데 남을 보고는 술 먹었다고 지랄들을 하면서 지가 술 먹었다는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또 완전히 그냥 팔딱팔딱 뛰는 거야. 이게. 바로 법적 조치. 아니 평소에 홍장원이 술을 더 많이 먹습니까? 윤석열이 술을 더 많이 먹습니까? 이건 뭐 따져볼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 또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예.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윤석열의 금단 증상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고 봐요. 이제 헌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헌재 왔다가 차를 돌렸다. 왔다가 졸다가 또 어떨 때는 한덕수가 나오니까 퇴정을 했다. 예, 5분 만에 나가버리고. 근데 굉장히 일관성 없는 행동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거든요. 뭔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금단 증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 윤석열 본인이 이제 그 분노의 5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1단계는 분노, 2단계는 현실 부정, 3단계는 체념 이렇게 가는 건데 네. 2단계에서 3단계쯤 오신 행태 아니냐 이 얘기는. 예. 아니 당신이 자꾸 윤석열 당신이 자꾸 누구 술 처먹었다 뭐 그러면서 이건 음모다 그러는데 똑같이 되돌려줘 보자. 너는 술 안 먹었냐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홍장원이라면은 난 고발했을 것 같아요.
나를 술 먹고 마치 뭐 네. 미친 낙선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근데 홍장원은 윤석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우리가 대신 고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번 던져본 거야. 슬쩍. 야, 아주 그냥 뭐 그냥 펑티듯 파티듯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허라 이거 잘 걸렸다. 앞으로 윤석열과 술에 관한 심층 연구를 그럼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 저기 이래 보니까 어제 그 헌재 대리인단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선망 증상이 있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예. 제가 이제 2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네. 선망 증세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다른 어른들 보면은 비슷한 걸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어머니가 자꾸 여기 어디 어린 애가 앉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야기를 한다고. 물 줄까? 몇 살이냐? 이러면 어머니 그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은 그 여자애 앉아 있잖아. 네. 빤히 쳐다보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승에 우리 엄마를 저승에서 누가 와서 데리러 온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식의, 드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내 얘기를 들어야지 왜 거기 얘기를 들어 이러면은 저 뭐냐 자꾸 저 빤히 쳐다보고 부르잖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어디 먼 데서 우리 어머니를 누가 데리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밤에 주무셔도 숨소리가 이상해 보면은 꼭 누구하고 말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뭐 제가 겪는 일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 모시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안다고. 네. 그걸 선망 증세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어제 그 재판장에서 그 단어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이야기는 조지호 청장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이제 죽을 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딱 그렇게 찍어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난 그 저기 분별력 없는 그건 선의로 내가 얘기하는 거고 몰라서 저러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저기 실체를 알면은 네. 이렇게 잔인할 수가. 그러니까 이런 변호인 놈들이 술 먹었다는 한마디에 흥분해가지고 뭐 나를 고소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네.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일을 그 이야기는 너 죽을 때 돼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야.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 그리고 환자 본인이 너무나 잔인하네요 지금.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참 보면서 이자들이 그나마 자기들 체면 살리겠다고 네. 또 이제 곧 저 헌법재판소 끝나고 복귀한다고 이러면서 요즘 어떤 허세를 부리고 이러면서 이제 뭐 고소고발을 협박 삼아 얘기하는데 마음껏 해보셔. 마음껏. 이미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째. 이 정부에서 매년 집무실 이전 건으로 했죠. 예, 그다음에 최상병 건으로 고발당했죠. 그다음에 김용현 올 때 진짜 위험한 장관이다 하면서 몇 개 까가지고 또 고발당했죠. 맞아요. 그때 내가 수십 번을 경고했어. 김용현 위험한 자라고. 저 무슨 일 벌릴 맞아요. 놈이다. 예, 그렇게 지적을 해주겠어요. 그때는 뭐 대충 사람들이 그냥 뭐 설마 하면서 내 얘기 그냥 듣고 그러다가 이제 고발당해서 그건 돈까지 냈는데 그래 벌금까지 물었는데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됐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그때 그럴 때는 무언가를 받거나 네. 아니면은 무언가가 절박했기 때문에 했던 얘기지. 아니 난들 그렇게 하고 싶겠어? 그렇죠. 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피해자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을 직접 건드려봤지. 왜냐? 지금 저기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고 예. 이러면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무언 짓을 할지 몰라. 이게 지금 분노의 이제 4단계 타협을 해야 되는데 네.
주어진 현실과 타협을 그게 안 되거든. 전혀 이제 그럴 여지가 없어요. 그 위험한 기미가 안 보여요. 위험한 건 그런 점입니다. 그게 어. 그런 정서가 변호인단 그 대리인들의 그 저기 완전히 상식에서 어긋난 잔인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네. 이제 이 변호인단하고 한판 싸움을 벌려야 돼요. 지금까지 그자들의 어떤 예. 가해자로서의 그 예. 여러 행적들을 이제는 결산하고 되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금할 수가 없죠. 예. 네 번째 고발을 당한 김종대 교수님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또 힘을 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매주 한번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어제 증언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최후 변론 있고. 그런데 이미 최후 진술. 10차, 11차, 25일까지 하는 10차, 11차 두 번은 네. 의미가 없는 변론이에요. 아하. 이미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들은 다 증인이 9차까지 끝났고 사실 제가 보기엔 8차에서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마무리됐다. 이거는 그냥 윤석열 측에서 때를 써가지고 시간 연장하는 재판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 끝까지 이제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헌재가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 성찰해야 될 지점이 좀 나오는데 이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이러면서 방어권도 보장해주고 그 원하는 대로 시간 지연하면 어느 정도 수용해주고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밀로셰비치 효과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예. 우리가 인권 방어권 이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어느 대학의 총 여학생회가 왜 학생회는 보편적 학생 인권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학생만의 선택적 인권을 추구하느냐? 네. 그 인권에 반한다고 학생 총투표로 총 여학생회를 없앤 사건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을 위한 조직이 있으면은 인권에 위배된다 이거예요. 또 어떤 당 대표가 왜 장애인들이 전체 이익을 해치냐고 그러면서 전장년을 상대로 공격에 들어가 가지고 TV 토론까지 한 일이 있어요. 자,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절대 다수의 보편적 인권을 명분으로 해서 인권을 억압하는 거예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헌법재판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어권 뭐 이런 거 피의자 권리 보장 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인 거고 그렇죠. 피해자의 인권은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충돌하는 논리인데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도 들어봤고 또 피해자 권리라는 말도 들어봤고 했는데 네. 가해자 권리, 가해자 방어권이 온통 이 재판의 논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편향돼요. 이게 바로 밀로셰비치 효과다. 그래서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그래서 보편적 인권으로 개별적 인권을 억압하는. 이게 이제 다분히 공리주의 도구만거든요.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하면서 보편적인 게 최대 가치고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건 무시하는 태도. 이게 공리주의의 폐단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제 맞서는 관점이 평등주의의 관점인데 아니 경제가 성장하면 뭐 하냐? 양극화돼서 서민들은 더 못 네. 사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가냐? 이게 평등주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전체 토탈 성장이 높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지. 이게 이제 성장주의 관점이고 보수의 관점이고. 그래서 이런 신념의 충돌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거고 그런 경쟁은 많아도 돼요. 그런데 가해 피해 관계에서 이게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번에 가해자 관점이라는 게 인권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존 제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하게 강조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보기엔 이게 법과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렇게 무력하구나. 이게 제도라는 게 이렇게 무력하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져요. 그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 순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네.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의 이른바 이제 극우 쪽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아오고 우리가 체제로서 누려왔던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네. 저쪽 입장에서는 아예 이제 체제 전복을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흔들고 갈라치기인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많은 나라가 내전과 폭동과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한 지가 한 15년 정도 돼요. 15년 동안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가 주저앉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왜 폭동이나 내전의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냐면은 네. 기존의 이제 수구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거 기득권자들이 이제는 선거로 영영 옛날의 권력을 되찾아올 수 없겠구나. 네. 옛날에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국가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 지배 체제 확립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지위 하락의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때부터 이제 폭동을 지향하는 분노 조절이 이제 안 되는 단계가 서서히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이라는 것도 이 말의 기원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게 발생했는가 보면은 예. 연달아 총선에서 3번을 졌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선거 트라우마, 선거 포비아가 서서히 한쪽에서 생겼고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그럴듯한 논리가 부정선거론입니다. 아니, 그럴듯하지 않던데요.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맹신을 해버립니다. 종교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그게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전염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선거에 의해서 다음에 권력 찾아오면 되지 뭐 이럴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부정선거론이 갖고 있는 네. 하나의 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권을 내놓긴 싫다. 그럼 아니 이번엔 내놓고 다음번에 잘해서 선거에서 잘해서 이기면 되지. 선거에서. 그러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포비아. 야, 민주당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 이러면서 자꾸 음모론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러면 선거에 의해서 재집권 이런 부분들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부정선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단계에 이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탄핵 심판 결과 비롯해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 될 때 그때 과연 대한민국 어떻게 또 새로운 길로 안내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걸 잘해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윤석열 뭐 얘기 이제 안전무죄 못하는 그 행동까지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사람이 또 있어요. 윤석열도 궁금하지만 김건희는 지금 또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근데 지금 예. 이제 명태균 황금폰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막 드러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직접 선거 개입하는 정황들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네. 조사할 수 있다는 어떤 여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압박감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비화폰까지 사용했다. 비화폰. 이것도 나오고요. 음. 그러니까 명태균식 관점은 이거 아닙니까? 네. 김건희가 총선에 개입해서 폭망했다. 그때 분명히 이러면 110석 안 나옵니다. 정세를 보고 딱 판단했는데 김건희는 무슨 소리냐? 보수 역사상 최대. 그 여유 있다고 생각하고 김상민 검사를 민 거 아니야? 근데 컷오프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명태균이 개혁신당 이준석하고 칠불사 회동을 할 때쯤은 네. 이미 그때 인상은 김건희가 선거 다 망쳤어. 이런 어떤 생각을? 상황 판단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가 마침 그렇습니다. 저렇게 선거 개입을 해? 그러더니 안 되는 애들만 지새끼라고 이런 식으로 챙기고 그렇다고 뭐 김영선이 훌륭한 후보냐? 그건 아니지. 그 전에도 그러나 또 밀어내는 거슬러가면. 방식이 잘못됐다 이거지. 밀어내는 방식이. 그렇죠. 위에서 찍어내리기. 예. 그러고 지새끼 챙기고 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니까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서적으로 멀어진 거 아닙니까? 명태균과 김건희도. 그때 뭐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김상민 검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싸우고 이제 밀려났는데 그게 지금 하나씩 나오고 김영선한테는 또 연락을 하면서 장관 자리 제안했다는 뭐 증언도 나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이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중성이 있어요. 음. 그래 명태균 건으로는 이제 대통령 부부 김건희도 소환할 수 있다. 네. 조사할 수 있다. 또 실제 그렇게 가는 흐름들이 일단 분위기는 느껴지거든. 근데 계엄에서는 왜 김건희 관련한 거나 비화폰 관련한 걸 수사 안 하는 거야?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하하. 그거 선택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거. 그거는 예. 저기 명태균 건은 순전히 김건희와 정치의 문제인데 계엄 건은 검찰도 일부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싶어도 네. 비화폰 통화 내역이 다 까지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어. 그 상황이 지금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 그러지 대통령이나 그 김건희를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저기 사거리 발라먹으려고 검찰은 하긴 할 건데 지들이 선택이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이거 안 하려고 그러고 선택적으로 이중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 검찰이. 네.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 눈여겨 봐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김성훈 차장도 3번이나 영장을 기각을 하고 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사유가 달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나온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사령관들에 대한 공소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에서만 수사를 멈추겠다는 뜻이죠. 더 나가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검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 근데 계엄의 진짜 진실은 드러난 게 없거든. 계엄 문건은 누가 작성했을까? 체포조 명단은 최종적으로 이제 16명이 나왔는데 노상원 수첩은 한 500명 된단 말이에요. 500명. 예. 그러면 추리고 추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곧 이어지는 과정. 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의 체포조 명단과 예. 대통령 김영윤이 정한 체포조 명단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 이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 수사 안 됐죠? 그럼요. 이 수첩 내용 500명 이거는 아예 공소장에도 없어요. 네. 검찰 공소장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계엄의 진짜 컨트롤 타워가 어디였고 스태프 역할은 누가 했고 예. 노상원은 이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실행 계획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면 최종 결정자가 그거를 종합하는 요 과정이 어떻게 이어진 것이냐. 그걸 우리가 모르네요. 이게 계엄의 핵심이라고 어. 이게. 그렇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미궁에 빠지고 그러면은 예. 이건 뭐냐면 윤석열 처벌 그 자체에만 만족을 하는 것이지 이 계엄의 역사적 진실에 관해서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 진실 실체를 못 박히고 그냥 윤석열 탄핵됐다. 형사 뭐 무기 뭐 사형 여기까지 간다 이 얘기만 하면서 끝날 수 있다. 그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떤 수사의 상한선을 그어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건 가지고 이른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포토라인 세우고 조사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검찰이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의혹, 명태균 김건희 의혹 그 칼춤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계엄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김영현도 구속이 됐고 누구 구속되고 재판받고 그냥 되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걸 경계해야 된다. 근데 예. 사법 과정은 사법 과정이지만은 역사적 진실은 사법 그 너머에 존재합니다. 네. 우리가 법적으로 요건 죄가 되냐 안 되냐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드러난 거를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거고. 그렇죠. 그 드러난 현상을 만들어낸 본질, 또 인간의 욕망, 의지, 충동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인간과 인간이 상호작용을 맺고 그 산물로서 계엄이 나오는 네. 이 과정을 이해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걸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검찰 수수는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와 그 통찰이라는 거 이런 면에서 더 중요한 과정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출입 금지를 시켜고 아, 검찰이 예. 폴리스 라인을 친 거 아니냐. 아,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단단한 벽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아,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단단한 벽을 느끼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민 우민화 과정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야,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사실은 이제 끝이 보인다. 음. 탄핵 선고 3월 중순에 내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그거는 처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말이 맞지. 네. 그러나 처벌 너머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진실을 기회를 알고 놓치면 싶은 안 거죠. 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창창이 남아 있는 거죠. 아직 멀었다. 네. 멀었다는 거고 뭐 이상민 전 장관이었나요? 그 뭐 이 윤석열이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김관한테 얘기 못했다. 화낼까봐. 누가 물었어? 옛날에 우리 딸이 어릴 때 예. 저기 부엌에 가서 유리잔을 깬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거실에 집사람하고 앉아 있는데 예. 와가지고 아빠 나 유리잔 안 깼어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전부 너 유리잔 깼지? 몰래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 애 같은 말을 합니까 그래? 그게 더 수상하지. 그렇네요. 갑자기 왜 어. 김건희 화낸다 그래? 모른다 그래? 그것도 이상하네 진짜. 지금 놓고 보면. 아니 그게 더 이상하지 그 예. 해명이. 자, 그리고 그래서 가정사는 또 뭐요?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라는 참,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다 김모- 보면은 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튀어나오고 나 참나.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고 미심쩍은 부분들이 아직 퍼즐이 안 맞춰 있어요.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보고서가 11월 4일에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기자회견 11월 7일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에 창원지검에 수사 가이드라인이 쳐지면서 이렇게 뭉개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또 그 보고서가 트리거가 돼서 명태균의 이제 발언이 트리거가 돼서 12월 3일 내란 이러는 게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정황 자체가. 뭐 합리적 의심이죠. 네. 그리고 정황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는 윤석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지금 탄핵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네. 그 인간이 궁금해. 왜 인간이 저 모양인가? 인간이 궁금해. 그게 그 대통령이 되면서 특히 네. 어떤 정신의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딱 갇혀버리는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계엄에서도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에 극도로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5.16, 12.12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국회, 방송국 뭐 이런 걸 점거하고 기능을 무력화하는데 초점을 뒀지 쿠데타 당시에는 체포된 사람이 없어요. 그 쿠데타 시스템을 당시에 장악하기 위한 그 일을 했지. 예. 누굴 개인적으로 누구 잡아 이런 건 아니었다. 그건 이제 지들 물리력으로 막는 뭐 육군 참모총장을 그렇죠. 연행했다 뭐다 이런 건 네. 있지만 국회의원 잡혀갔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 그거는 그 후에 뭔가 이렇게 통치 능력을 급격히 강화할 때 벌어진 것이지. 네. 계엄 자체에서 뭐 국회를 봉쇄했으면 됐지. 그리고 얼마 있다 국회 해산 선언을 전두환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거 국회 앞에서는 그냥 총검으로 오는 국회의원을 밀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그 황낙주라고 국회의장까지 했던 김영삼 민자당에서 네. 그 사람이 옛날 김영삼 통일민주당 시절에 그 전이죠. 통일민주당 그 전에 신민당인가 그때 시절에 국회 출근하다 계엄군이 이렇게 총으로 미니까 뒤돌아서서 가는 장면이 사진 같은 역사 자료에 나와 있다고. 뭘 체포야 그냥 밀어버리고 못 오게 그냥 확확 해버린 거지.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마비한다는데도 물론 주안점이 있었어요. 뭐 150명 의결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이거를 기능을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 인터넷 마비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시설 장악 이런 걸로 체계적으로 갔을 건데 그게 되게 허술하고 반면에 특정 정치인들을 우선 체포하는 데는 극도로 집착을 하거든. 이게 이번 계엄의 아주 특이하고 아주 이상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 뭐 이재명, 뭐 조국, 뭐 우원식 뭐 잡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봤을 수 있지. 계엄의 목적상 합리적일 수도 있지. 네. 근데 여기에만 집착하더라는 거야.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여기에만 집착을 한다. 거기에 최우선 뭐 그리고 가치를 나머지가 두고. 소홀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예. 이번 계엄이 갖고 있는 성격을 말해주는 건데, 성격. 그러니까 어떤 그 증오와 적개심에 완전히 눈이 멀은 복수국으로부터 이게 시작됐다. 그러고 그 이후 수습이나 사후 대책은 대단히 미흡했다. 이런 면에서 뭐 삼성 계엄은 후계자는 뭐 이런 말이 노상원 수첩에 일부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수습까지 생각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일단은 싹 쓸어버려, 다 잡아들여. 맞아요. 이런 그 말을. 말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홍정한테도 그러고 계엄군한테도 그러고 그 얘기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치 예. 그 저기 국회와 앞으로의 정부를 내가 완전히 어떻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통치할 건가 얘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은 쟤들부터 싹 쓸어버려. 네. 이게 이제 그 왜 그 조폭들이나 갱단이 총싸움 할 때 예. 우리 애가 저쪽 조직에 가가지고 무지한히 얻어 터지고 온 거야. 그러면은 가만 안 있죠. 아니면 한 명이 죽거나. 예. 그러면은 복수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쓸어버리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 양쪽 다 손해거든. 그렇죠. 이런 총질하고 싸우면은. 예. 피해가 있죠. 예. 근데 피를 봐야만 저기 직성이 풀리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극한 갈등으로 가는데 이번 계엄의 양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번 계엄 성격이 특정인들을 잡아들이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냐. 그 특정인들 잡아들으면 수집소는 어디로 하고 신문은 누가 하고 우선 1차로 어디에 가두고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꽤나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벙커도 뭐 답사도 하고 뭐 그런. 그렇지. 그쪽 부분이 이상할 정도로 과잉 검토가 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구 한 명 죽는 꼴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노상원 수첩의 의미도 우리가 재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주관과 변덕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계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 계엄 이후에 범집권 세력의 틀에 대한 네. 나름대로 설계와 구상이 뭐였느냐 이 부분이 약한 거죠. 그렇죠. 뭐 500명 A 등급 뭐 D 등급 해가지고 어디도 데려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일지 방법까지 써놓고. 그리고 쟤들 싹 죽여서 다시는 직권을 꿈도 못 꾸더라. 이럴 정도로 초토화시켜. 이게 깽단의 싸움인 거예요. 깽단의. 깽단 뭐 조폭들의 그런 논리로 그렇죠. 생각으로 갔다. 그게 이번 계엄이 보여주는 가장 그 드라마틱한 지점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특징적인 지점이라고나 할까. 그렇네요.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고 더러운 어떤 복수국으로 이게 더러운 전쟁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한테 충성을 했던 사령관들이나 네.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하등에 미안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저것도 똑바로 못한 새끼 그리고 말 바꾸고 나한테 불리한 증언하는 놈 이런 식으로 지가 다 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 놓고 책임감을 안 느끼는 거거든. 그렇네요.
나는 잘했고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다 됐는데 니네들이 잘 못 따라온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박정희의 5.16이나 전두환의 12.12 같은 경우는 예. 국헌을 물러난 군사 쿠데타이긴 하지만 예. 여기에는 공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을 넣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집권 세력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염두해주고 했다면은 네. 유독 이번 기험에는 복수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후에 그렇다면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음에 고민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의 그런 복수심이나 증오심이 우리가 짐작이 되고 또 그 뒤에 김건희의 그런 개인적인 원망과 원한과 이런 게 또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은 김건희가 긴박하게 계엄 직전에 움직이고 몹시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다는 거. 이게 계엄의 변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네. 그 시점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12월 초에 그 김건희 그 특검. 네. 이게 통과 전망이 이제 서서히 나올 맞아요. 때였습니다. 그게 친한계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일부러 12월 4일 날 표결하기로 한 김건희 특검 표결을 그걸 좀 10일로 늦춥니다. 맞아요. 친한계한테 여유를 좀. 기억납니다. 예. 예. 그 사이에 계엄이 터진 거예요. 아하. 그걸 연기해준 결정을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었죠. 특히 김건희한테. 김건희에겐 긴박한 순간이었.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엄의 아까 뭐 특징적인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 왜 그 시점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계엄을 뭐 이제 내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걸 역사적으로 재평가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저변에 깔려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과 정황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그렇습니다. 다는 평가를 할 건지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다.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3월 13일 정도에 선고가 나오면은 끝난다,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자꾸 모든 게 국회와 정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선거가 빨리 끝나야 조기 대선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서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요 과정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러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계엄의 피해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었는가, 또 그분들의 증언이 얼마나 재판장에서 나왔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략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민의 뺨을 때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뺨을 때린 게 아니라 건드린 거다, 스친 거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반박하는 논리는 뺨을 맞은 피해자가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고 굴욕스러웠고 공포스러웠는지를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계엄군에게 잡혀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김동연 씨가 33살의 청년이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국회 앞에 와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았습니다. 왜 이런 분들의 증언이 안 나오는 거죠? 또는 어떤 그 국회에서 보좌관이 집기를 문 앞에 갖다 두고 몸으로 문을 막아서고 이럴 때 상황이 어땠는지 왜 이분의 증언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뺨을 때린 거냐 건드린 거냐 이 논쟁만 하다가 이제 헌법재판이 끝난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뺨을 맞은 증언이 안 나왔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회 측 전략이 헌법재판을 조기에 종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헌법의 주체인 국민이 빠진 재판이 됐다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은 재판관이 하는 거지만 그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체가 됐어야 된다는 이 법치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자꾸 정치 일정에 쫓겨서 가는 이런 재판이 되는 걸 허용해 버렸다. 그러면 헌법재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도 그렇게 할 거냐? 또는 형사재판. 여기에서 이런 어떤 사법 과정에서 국민들 목소리는 어디로 간 거냐?
그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저도 그때 국회 앞에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의원님 저기 택시비 4만 원 주고 급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셨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지방에서까지 오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두 손을 잡고 펑펑 우는 분들의 이러는 분들이 다 뺨 맞은 분들입니다. 그럼요. 근데 우리가 이 재판이나 이런 데서 또 이런 뉴스에 쏠려 있는 동안에 심지어 언론은 우리가 누가 그거를 저 피해자의 관점과 목소리를 담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싸움만 되는 것처럼 돼 버렸어요. 역사적 진실이 없고 이 국민적인 사건이. 네. 그래서 앞으로 사법 과정에서는 이 점을 좀 명심해서 우리가 가해자 관점만 갖고 다루는 이러다 보면은 진짜 밀로셰비치 같이 된다. 그때 4년간의 재판에 발언 시간의 3분의 2를 밀로셰비치가 했다고. 그 재판의 본건과 관계되어 없는 선동을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바깥에서 세르비아 대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시위대가 결집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밀로셰비치가 재판을 지연하는 바람에 그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심판을 안 받은 거예요. 단죄가 안 됐죠. 그 후유증이 네. 오늘날 동유럽의 발칸반도가 왜 치유되지 않고 유럽의 화약고가 됐는가? 네. 바로 20만 명 인종 학살을 당하고 평화가 파괴된 가운데서 겪은 아픔이 단지 숫자로만 남아 있고 표백이 돼 버리고 네. 가해자의 서사는 그 뒤로도 살아 움직였다는. 이것이 오늘날 동유럽 발칸반도의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분쟁 지역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네. 재판과 헌법에서 무엇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인 피해자가 네. 이 주권자로서 헌법을 재판을 하고 사법 재판을 한다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은 이건 다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네.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점입니다. 이 점. 예. 그게 밀로셰비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이제 저는 최근에 뉴스공장에서도 일부 사연들이 올라와서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분은 크게 아픈 상태에서도 나오신 분 얘기도 있고, 그렇죠. 또 그때 느꼈던 그 공포와 분노와 혼란과 네. 또 거기서 절망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주고 지금도 경제와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떤 어려움으로 연결된 네. 왜 이게 헌법재판에서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탄핵이. 참 왜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몇 걸음만 나가도 예. 요즘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음식점 사장님들이 주로 저한테 물어요. 의원님 헌법재판 언제나 끝납니까? 다 지금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요즘은 시민들이 저 헌법재판 이연이 처리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게 내 밥줄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분들이 피해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 원칙을 세우고 또 그걸 나가야지. 네. 사실 국회의원들은 선거만을 위한 그 직업이 아니고 호민관입니다. 호민관. 맞아요. 시민을 대신해서 나오신 예. 거거든요. 호민관이라고. 그럼요. 그러면은 이런 헌법재판 또 국회에서의 탄핵 또 이후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뭘 지향하는 건지 좀 그 목표와 본질을 분명히 하시라. 네. 그거는 바로 지금 이 시민들의 아픔과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를 하는 거다. 이런 자기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참 여러모로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쉬운 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국민들 시민들이 좀 빠져 있고 피해자들이 조금 뒤로 이제 물러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금 내란 내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는 미비할지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간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또 투영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릴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지켜보고 우리가 오마이 감시해야 돼요. 슬로건이 모든 시민은 기자라 그랬잖아. 지금같이 저 말이 절박한 시점이 맞아요. 또 있겠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TV가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말씀을 계속 새겨 듣고 또 정치권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달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가실 시간이 돼가지고 네.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고 좀 빼먹었던 중요한 부분들 지적해 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또 많이 또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